이번에는 된장국이 좀 짜게 됐네. 한태식은 숟가락을 든 채 혀를 찼습니다. 73의 나이에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간직한 노인이었습니다. 검버섯이 자리 잡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창밖을 내다보았죠.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림이에게 어떤 반찬을 해줄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된장국을 끓이고 손녀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가족이란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손녀 예림은 그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예림은 태식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5해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예림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죠. 부모의 부재는 예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고 직후 몇 달 동안 예림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태식은 그런 손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밤을 지새웠죠. 학교에서의 상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예림을 향한 친구들의 시선은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거리감으로 나타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불행 바이러스라는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예림과 친하게 지내면 불행해진다는 어리석은 소문이 퍼진 것이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예림의 모습을 볼 때마다 태식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안 갈래요. 어느 날 아침 예림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복은 구겨진 채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 부풀어 있었죠.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예림의 이불 위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림은 전학을 갔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예림은 더욱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죠. 그녀의 일기장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손녀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예림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 태식은 이제 예림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림의 소심한 성격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강의실 구석에 앉아 혼자 필기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 전 예림은 결국 대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학교 생활 적응 문제와 학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태식의 노령연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예림은 할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죠. 태식은 손녀가 고생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소통하게 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벌어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림의 말에 태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더 일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과거 군복무 시절의 무릎 부상이 비가 올 때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농사일도 예전만큼 할 수 없었죠. 예림을 위해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예림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오랜만에 예림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보니 태식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아르바이트도 잘 됐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예림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활기가 담겨 있었죠.
태식은 반가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했던 손녀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래.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줄래? 태식은 예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녀와 나눌 대화가 생겼다는 사실에 그는 설렜습니다. 항상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던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았죠. 카페에 온 손님들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꾸준히 오시는데 저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사온 치킨 먹어요. 예림이 들고 있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태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녀의 밝은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로소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태식은 예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림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이었지만 분명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손녀의 방에서 들려오던 훌쩍이는 소리가 사라진 것이 태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와도 될까요? 어느 날 아침 예림이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깜짝 놀랐죠. 예림이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예림이 사람들과 어울리려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당연하지. 친구들이 온다니 반갑구나. 태식의 대답에 예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태식의 마음은 따뜻해졌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녀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예림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과일을 씻고 거실의 쿠션을 정리했죠. 태식은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야채들을 따와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너 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죠.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남녀였습니다. 모두 단정한 차림새에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예림이 할아버지시죠? 저희는 예림이 친구들입니다.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갸름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또렷했죠. 태식은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예림이 부엌에서 나와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예요. 예림의 목소리에는 수줍음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정의 온기에 마음이 뭉클해졌죠. 이들은 예림이 카페에서 만난 손님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이었어요. 참진리 봉사단이라는 이름의 봉사 모임이라고 했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예림이 같은 친구가 필요했어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요. 갸름한 얼굴의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죠. 태식은 그들이 예림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여 안심이 되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로 봉사활동과 자아, 성찰에 대해 이야기했죠. 태식은 젊은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희가 직접 만든 건강차예요. 한 여자가 태식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죠. 태식은 감사히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해가 저물 무렵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태식에게 정중히 인사했죠. 태식은 그들에게 직접 싸온 떡을 나눠주었어요. 친구들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죠.
예림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 어땠어요? 예림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구나. 우리 예림이가 밝아진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예림은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외출이 잦아졌고 봉사활동이라며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태식은 손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저녁 예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태식은 의아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었다고 했는데 무슨 학원인지 궁금했어요. 물어보니 컴퓨터 자격증 학원이라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라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했죠. 예림이 말한 금액은 생각보다 컸지만 태식은 손녀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림은 종종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비, 그 다음은 봉사활동 준비물, 또 그 다음은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이었죠. 태식은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태식은 예림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날 밤 예림의 표정은 잠시 어두워졌다가 곧 밝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했어요. 예림의 말대로 그녀의 외출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요구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태식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식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예림의 방에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한밤중인데 예림이 아직 자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했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예림은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태식이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예림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태식의 통장이 들려 있었죠.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림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예림의 손에서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예림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죠. 태식은 손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물었고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들이 모임 회비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태식은 이상함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임이길래 이렇게까지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모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자 예림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며 그들은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소리쳤어요. 태식은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손녀가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죠. 태식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예림은 이미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은 예림의 방을 조용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어요. 방 구석에 놓인 가방에서 그는 이상한 책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해탈의 길, 참진리 집회 안내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죠. 태식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학 동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태식은 발견한 책자들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책자에는 이상한 철학적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물질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책자 한쪽에 적힌 작은 글씨가 태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참진리를 위한 헌금 안내 월 수입의 30%를
권장합니다.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종교적인 집단이었고 그것도 정상적인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림이 아마도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죠.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잦은 외출, 끊임없는 금전 요구. 생각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의 증거를 찾기 위해 방을 계속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손녀를 위해 일기장을 열어보았죠. 최근 몇 달간 예림의 생각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백선지자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선지자님 말씀대로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할아버지도 언젠가 이해해주겠지.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선지자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그 집단의 리더인 것 같았죠. 태식은 일기장을 제자리에 두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했죠. 단순히 말로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예림은 그들의 세뇌 교육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태식은 예림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미행이었죠. 예림이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태식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예림이 집을 나선 후 태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몸은 과거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림은 시내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도착했죠. 그곳에는 평범한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은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참진리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림은 익숙한 듯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여러 사람들이 그 건물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대부분 예림처럼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태식은 건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층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속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합창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귀를 기울였죠. 참진리는 하나. 선지자님은 위대하시다. 모든 것을 바쳐 진리에 다가가리라. 태식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앙에 단상이 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어요. 그때 태식은 예림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앞자리에 앉아 남자의 말을 필기하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태식이 본 적 없는 광신적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태식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의 손녀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자의 헌금을 준비하세요. 진정한 해탈을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남자의 말에 사람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예림에게 진실을 말해도 이미 세뇌된 상태에서는 소용없을 것이 분명했죠.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30년 전 그는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위장 신분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이었어요. 특히 사이비 종교단체 잠입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죠. 이제 와서 다시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태식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세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식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번호는 20해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식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사람은 묵묵히 듣고 있었죠. 통화가 끝나고 1시간 후 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박 국장이라 불리던 그의 옛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국장은 참진리 센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신흥 종교 집단이었죠. 리더인 백선지자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포섭해 재산을 갈취하고 때로는 더 심각한 착취를 일삼았다고 했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녀가 그런 자에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죠. 그는 박 국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감시 장비와 위장용 소품이 필요했어요. 박 국장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예림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없는 시간에 방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죠. 예림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감시 끝에 태식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참진리 센터에서 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진리축제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서 신도들은 모든 재산을 헌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태식은 박 국장과 작전을 세웠습니다. 행사 당일 그는 노인 신도로 위장해 센터에 잠입하기로 했죠.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은 완벽한 위장이 되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안경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태식은 참진리 센터로 향했습니다. 구부정한 걸음걸이와 떨리는 손짓으로 완벽하게 노인 역할을 연기했죠. 누구도 그가 과거 최고의 블랙 요원이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었죠. 중앙에는 화려한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백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곧 예림을 발견했죠. 놀랍게도 그녀는 단상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백선지자의 오른팔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태식이 알던 예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질적 욕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해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백선지자의 말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표정을 철저히 감추었어요. 백선지자의 연설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손을 하늘로 뻗으며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신도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했죠. 태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안경에 달린 카메라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헌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줄을 서서 봉투를 제출했죠.
태식도 미리 준비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백선지자는 각 신도에게 짧은 축복의 말을 건넸어요. 태식의 차례가 되자 그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헌금 시간이 끝나고 신도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모임을 가졌습니다. 태식은 신입신도 그룹에 합류했죠. 그룹 리더는 놀랍게도 예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교리를 설명했어요. 태식은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태식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백선지자의 사생활, 센터의 구조, 주요 간부들의 이름까지 파악했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예림이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어떻게 저희 센터를 알게 되셨나요? 태식은 목소리를 변조하여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왔다고 했죠. 예림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모임에도 꼭 참석하라고 권했습니다. 태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태식은 센터 뒤편으로 몰래 이동했습니다. 백선지자의 개인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각 방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PRIVATE라고 쓰인 문을 발견했어요. 태식은 과거 훈련받은 기술을 활용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서둘러 서류들을 살폈어요. 신도들의 개인 정보와 재산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재빨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죠.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백선지자와 한 남자였어요. 다음 주에 3명이 추가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재산이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남자의 말에 백선지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죠. 새로운 신도들의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센터를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한 범죄 증거였어요. 태식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그는 빠져나갈 타이밍을 기다렸죠. 두 사람이 방을 나가자 태식은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신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요. 예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다고 둘러댔죠. 예림은 그를 안내하겠다며 앞장섰습니다. 태식은 긴장한 채 그녀를 따랐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태식은 예림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예쁘고 순수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차가움이 있었죠. 갑자기 예림이 걸음을 멈추고 태식을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태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예림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태식의 변장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선지자와 몇몇 간부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식과 예림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림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태식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백선지자와 간부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예림아, 내 할아버지를 믿어줄래? 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예림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죠. 그 짧은 순간 태식은 예림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은 비상구로 달려갔어요.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골목길로 빠져나갔습니다. 태식은 박 국장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예림을 이끌었죠. 골목 끝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박 국장은 엑셀을 밟았어요. 예림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예림은 몸을 뺐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식, 박 국장, 예림 세 사람은 조용한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후 박 국장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 남은 할아버지와 손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데 왜 방해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예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 백선지자의 과거 범죄 기록,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예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완고해졌죠. 태식이 아무리 설명해도 예림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센터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어요. 태식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침실로 들어가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림의 어린 시절 사진과 부모님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죠. 태식은 그것들을 조용히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니? 태식이 물었습니다. 예림은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보았죠. 엄마와 함께 찍은 유치원 소풍 사진, 아빠가 만들어준 첫 번째 생일 케이크,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겨울 여행.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식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림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첫 글자를 썼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이야기였죠. 태식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웃음 섞인 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림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죠. 한편으로는 센터에서 배운 교리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혼란스러워요. 선지자님은 제게 특별한 존재라고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손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예림이 손을 빼지 않았죠. 예림아,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하지만 그건 누군가가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이란다. 태식의 말에 예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 학교에서 겪은 따돌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순간들. 태식은 예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밤새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작은 북카페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예림은 책장 정리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일하게 된 이 북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특징이었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림은 그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태식은 카페 한편에서 차분히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에 마련된 작은 주방에서 그는 손님들을 위한 전통 음식을 준비했죠. 예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된장국은 이미 카페의 명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림은 참진리 센터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세뇌 교육의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때로는 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태식은 인내심을 가지고 예림을 도왔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도 받았죠. 예림은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박 국장은 태식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참진리 센터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백선지자와 핵심 간부들을 체포했죠.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 증언했고 센터는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예림은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태식은 예림이 다시 학업을 이어가길 원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었어요. 이곳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3명의 상담자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젊은이들이었죠. 예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태식은 그런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오늘 된장국이 정말 맛있네요. 손님들이 계속 칭찬하세요. 예림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소박한 미소를 지었죠. 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서 그렇지. 할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돕는 것뿐이야.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예림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자 북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참진리 센터에서 함께 빠져나온 몇몇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회복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멤버가 함께했죠.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예림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처음 센터를 떠났을 때 자신도 그랬다며 공감을 표현했죠. 태식은 조용히 차와 간식을 준비해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중히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어요.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태식은 카페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종종 예림에게로 향했죠. 자신감 있게 모임을 이끌어가는 손녀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리더였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카페의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예림과 태식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테이블을 닦고 책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했죠. 이제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림이 문득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할아버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지. 예림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 예림은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따스하게 비추었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어 보였습니다.